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를 바꾸려 들지 말고 그가 당신을 망치지 못하게 거리를 둬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수십 번의 약속이 깨지고 수십 번의 사과가 반복되고 수십 번의 다짐이 허공으로 흩어진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다렸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라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아마 희망이었을 것이다.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간절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변화를 믿는 쪽이 차라리 편했던 것이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누군가에게 충고하지 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문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춘다. 불편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쏟았던 시간, 에너지, 감정, 눈물, 분노, 기대, 실망, 그리고 다시 기대. 그 모든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에 매달린 시간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을 외면한다. 예외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내 경우는 다르다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다르다고. 우리 관계는 다르다고. 그렇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 안에서 다시 기다린다. 하지만 예외는 없었다.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변화를 기대했던 모든 순간에 실제로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였다. 상대의 행동을 견디기 위해 내 기준을 낮췄고 상대의 말을 믿기 위해 내 감각을 의심했고 상대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기억을 수정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변형된 것은 나 자신이었다. 그것을 인내라고 불렀다. 사랑이라고 불렀다. 이해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마모였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희미해지는 과정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일 테다. 노력하면 된다.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룬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말들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기술은 노력으로 익힐 수 있다. 지식은 반복으로 쌓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본질은 내 노력의 영역 밖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닿을 수 없는 곳에 손을 뻗으며 살게 된다. 손끝이 닿을 듯 닿지 않는 그 거리에서 우리는 소진된다. 충고라는 행위를 생각해본다. 충고는 대부분 선의에서 출발한다. 상대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상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상대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충고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 선의와 무관하다. 충고는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나는 네가 가야 할 방향을 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그 구조 안에는 이미 위계가 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옳은 자와 그른 자. 충고를 받는 사람은 그 위계를 느낀다. 아래 내음보다 먼저 자신이 아래에 놓였다는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방어하게 된다. 말이 맞든 틀리든 일단 밀어낸다. 밀어내야 자신의 자리가 지켜지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있고 그 자존심은 생존의 도구이기도 하다. 충고는 그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 상처받은 자존심은 모든 말을 공격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충고를 할 때 상대의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상대는 충고를 들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 그 둘은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 애초에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벡터다. 그래서 충고는 대부분 실패한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종결이다. 이 대화를 끝내기 위한 최소한의 반응일 뿐이다. 문을 닫기 위한 마지막 인사일 뿐이다. 한 번이라도 충고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 충고가 받아들여진 적이 얼마나 드문지, 그리고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감정은 실망이다. 배신감이다. 하지만 실망하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애초에 그 기대가 합리적이었는가? 충고 한 번으로 사람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적이었는가?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변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그것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싶어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은 진심이다.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과 행동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 마음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 행동은 습관의 결과이고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뇌의 회로는 특정한 방식으로 굳어졌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 가소성의 한계라고 부른다. 뇌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는 느리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하다. 변한다는 것은 그 회로를 다시 깔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래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말로는 간단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느리고 자주 실패한다. 게다가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인정은 생각보다 어렵다.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부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 대신 정당화를 선택한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 상황이 그랬어. 다른 선택이 없었어. 내 잘못만은 아니야. 그 정당화는 자기 보호의 기제다. 기겁해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모든 실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사람은 무너진다.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정당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쩌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정당화가 변화를 막는다는 점이다. 내 행동에 이유가 있었다고 믿는 한 행동을 바꿀 필요는 없어진다. 상황이 그랬다고 믿는 한 나는 바뀌지 않아도 된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믿는 한 다음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정당화와 변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사라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화를 선택한다. 변화보다 정당화가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이 변화의 구조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다. 중간에 멈춘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적이 있다면 안다. 그 사람의 패턴을.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하고 같은 유형의 갈등을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망친다. 처음에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에는 실수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에는 의문이 생긴다. 네 번째에는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패턴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 인정은 쓰다. 상대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망을 반복하게 된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실망한다. 그 순환 안에서 소모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나만 달아간다. 혹자는 말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계기가 있으면 변한다고. 큰 충격이 있으면 중요한 깨달음이 있으면 삶이 바뀌면 변한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드물게, 아주 드물게 사람은 변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충고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오직 그 사람 내부에서 발생한다. 스스로 바닥을 치고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고 스스로 해체의 과정을 통과할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다. 내가 아무리 충고해도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 사람의 변화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바닥이 언제 올지 안 올지조차 알 수 없다.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은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가 삶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기다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계속 상처받는다. 나는 계속 실망한다. 나는 계속 에너지를 쏟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기다림이 헌신이라고 믿었던 시간 동안
실제로 일어난 것은 나의 소진이다. 나의 마모다. 나의 축소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왜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가?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리를 두지 못하는가? 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대를 품고 같은 실망을 반복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관계에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 지금 떠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포기하면 손해를 인정하는 것 같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이미 쓴 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 미래의 결정에 과거의 투자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감정은 경제학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쓴 비용이 아까워서 더 많은 비용을 쓴다. 그리고 더 깊이 수렁에 빠진다. 빠져나오기 더 어려워진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죄책감이다. 상대를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포기하면 내가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 죄책감은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대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인내가 미덕이라고 배웠다. 관계는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다.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다. 그 가르침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가르침에는 전제가 빠져 있다. 상대도 노력할 때, 상대도 변화하려 할 때, 상대도 관계를 지키려 할 때,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관계에서 인매는 미덕이 아니라 자해가 된다. 혼자만의 인내는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그리고 그 희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깊은 이유가 있다. 희망이다. 희망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 희망은 독이 된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품는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버틴다. 희망이 사라지면 고통만 남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못한다. 희망이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희망 없이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그 희망이 계속 배신당하면서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진. 현실이 희망을 부정할 때마다 희망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한다. 상대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기억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단계에 이른다. 희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나를 갉아먹는 관계.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희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상대가 변하리라는 기대를 접는 것이다. 그것은 포기처럼 보인다. 패배처럼 보인다. 냉정하고 차가운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각성이다. 닿을 수 없는 곳에 손을 뻗는 것을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용기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다. 상대를 버리라는 뜻도 아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라는 뜻도 아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상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상대의 변화를 내 과제로 삼지 않겠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상대의 몫이다. 나는 내 몫만 감당하겠다. 내 삶만 돌보겠다. 그 분리가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분노가 줄어든다. 실망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분노와 실망은 기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기대가 사라지면 분노와 실망도 사라진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다. 상대가 예전과 똑같이 행동해도 나는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는다. 예상했기 때문이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환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것이 된다. 상대가 변하리라는 환상이 아니라 상대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현실에 기반해서 결정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선택하게 된다. 그 결정은 후회가 적다. 왜냐하면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충고의 문제로 돌아간다. 충고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상대가 스스로를 해치고 있을 때, 상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때,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충고는 해도 되지만 충고의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할 말은 하되 그 말이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한번 말하고 끝낸다. 만복하지 않는다.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 상대가 듣든 말든 내 할 일은 했다. 거기서 끝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상대의 선택을 상대의 것으로 남겨두는 것. 상대의 삶을 상대가 책임지게 하는 것.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역설적으로 상대를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상대에게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상대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가 변하든 말든 그것은 상대의 선택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상대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 상대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바꾸려 한다. 그 의도는 선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행동의 본질은 통제다. 그리고 통제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떠나거나 둘 중 하나다. 상대를 바꿔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불편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변하는 사람인가?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밀어내는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할 수 있다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고. 그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대해지기 마련이다.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유형의 갈등을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준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같은 다짐을 반복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 변화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사실은 표면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침묵한다. 변한 것 같다.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지 않게 된 것이지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분노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다. 표출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다. 예전에는 매달렸는데 이제는 거리를 둔다. 성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단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두려움 때문에 매달리는 대신 두려움 때문에 먼저 떠나는 것일 수 있다. 구조는 같다. 진짜 변화는 구조의 변화다. 표면이 아니라 뿌리가 바뀌는 것이다. 두려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분노의 원천이 해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드물다.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우리는 모두 비슷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는 중인 것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고 상대는 우리를 바꾸려 한다. 아무도 변하지 않고 모두가 지친다. 서로를 향해 힘을 쓰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포기하되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다. 상대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관계의 양상은 달라진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던 패턴을, 상대가 화를 내면 나는 거리를 두는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 상대가 비난하면 나도 비난하던 패턴을, 상대가 비난하면 나는 침묵하는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 상대는 그대로지만 상호작용의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의 반응이 변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쉽지 않다. 나의 반응 역시 오랜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동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내 영역 안에 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내 영역 밖이지만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은 내 영역 아니다.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인가? 연락을 끊는 것인가? 관계를 끝내는 것인가?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지우는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거리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 함께 살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상대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경계가 생기면 관계는 달라진다. 상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내 중심을 지킨다. 그 안정감이 생기면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덜 반응하면 상대도 덜 자극받기 때문이다. 내가 덜 기대하면 상대도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리적으로 떨어져야만 심리적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 함께 있으면 자꾸 빨려 들어가는 관계가 있다. 경계를 세워도 자꾸 무너지는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에서는 떠나는 것이 거리를 두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판단은 쉽지 않다. 언제 버텨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지표는 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로 있을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믿을 수 있는가? 내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관계 안에서 내가 계속 축소된다면, 내가 계속 의심받는다면, 내가 계속 부정된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다면 그 관계는 끝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다. 상대가 나를 축소시키는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상대가 그러는 거라고. 내가 더 잘하면 상대가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자신을 더 줄인다. 더 맞춘다. 더 노력한다. 더 참는다. 하지만 상대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줄어들수록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그 패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내가 줄어드는 만큼 상대는 늘어난다. 내가 양보하는 만큼 상대는 차지한다. 균형은 맞춰지지 않는다. 한쪽만 계속 줄어든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 관계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잘못은 없다. 궁합이 맞지 않을 뿐이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떠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건강한 선택이다. 충고하지 말라는 말로 돌아간다. 그 말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다. 더 깊은 뜻이 있다. 타인을 바꾸려는 충동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그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고통을 줄여주고 싶다.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다. 그 마음은 진심이다. 하지만 그 충동을 따라가면 우리는 타인의 삶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의 삶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개입해도 바뀌지 않는다. 개입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개입한 만큼 지칠 뿐이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이다. 각자의 실수도 각자의 것이다. 각자의 고통도 각자의 것이다. 우리는 곁에 있어줄 수는 있다. 들어줄 수는 있다. 함께 아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대신 선택해줄 수는 없다. 대신 변해줄 수는 없다. 그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가벼워진다. 상대를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상대의 삶이다.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분리가 명확해지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줄어든다. 부담이 줄어든다.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니다. 가까운 사람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질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라되 강요하지 않는다. 걱정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함께하되 침범하지 않는다. 그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다. 타인을 내가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길을 걷는 독립된 존재로 보는가? 전자의 시선으로 보면 충고하게 되고 후자의 시선으로 보면 지켜보게 된다. 전자의 시선은 피로하고 후자의 시선은 편안하다. 지켜보는 것은 때로 충고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그것은 고통스럽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충동을 억누르는 것은 힘들다. 그 충동을 억누르려면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누를 때 우리는 상대에게 공간을 준다.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그 공간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누군가 대신해주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박탈이다. 경험의 박탈, 성장의 박탈, 배움의 박탈. 그래서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곁에 있으면서 지켜보면서 상대가 스스로 걸어가도록 놓아두는 것.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일어나면 다시 걸어가도록 응원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 이상은 없다.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대부분 그 이상을 하려고 한다.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조언하고, 더 많이 이끌려고 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일 수 있다. 상대가 실패하면 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상대의 실패를 막으려는 것일 수 있다. 상대가 힘들면 나도 힘들기 때문에 상대의 고통을 빨리 끝내려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것은 상대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다. 상대의 실수를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실수해서 배울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충고 대신 경청을 선택하게 된다. 개입 대신 지지를 선택하게 된다. 경청은 충고보다 어렵다. 충고는 말을 하는 것이고 경청은 말을 듣는 것이다. 충고는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경청은 상대가 아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충고는 내 입장에서 출발하고 경청은 상대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충고할 때 나는 주체이고 경청할 때 나는 배경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 배경이 되는 것은 불편하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청보다 충고를 선택한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경청인 경우가 많다. 상대가 조언을 원하는 것 같아서 조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는 그냥 들어주기를 원했던 것.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치유인 경우가 있다. 그때 충고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상대의 흐름을 끊고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내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충고해야 하고 언제 경청해야 하는지 그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다.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상대가 조언을 구하는지 보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조언 좀 해줘요. 그런 명시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다. 그것이 기본값이다. 그리고 설령 조언을 구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말한다.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반복하지 않는다. 한번 말하고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상대의 선택이라고 인정한다. 내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 내 조언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상대에게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상대는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끼고 더 솔직해진다. 나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더 가벼워진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래도 곁에 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복잡함이 있다. 상대가 나를 망치고 있는 경우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상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다. 상대의 패턴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경우다. 그때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하는가?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내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그의 자율성은 그의 것이고 나의 안전은 나의 것이다. 둘 다 중요하지만 나의 안전이 먼저다. 상대가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율성을 행사한다면 나는 떠나야 한다. 그것은 상대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는 여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나는 그 선택의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뿐이다. 나를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가 당신을 망치지 못하게 거리를 둬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되 상대 때문에 무너지지도 마라. 상대의 삶은 상대의 것이지만 내 삶은 내 것이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나의 삶을 침범하지 않게 경계를 세워야 한다. 그 경계가 없으면 상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 상대의 파괴가 나의 파괴가 된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다. 벽은 모든 것을 차단한다. 경계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다. 문이 있는 벽이다.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경계가 있으면 상대의 좋은 면은 받아들이면서 상대의 해로운 면은 거부할 수 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경계를 세우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용납할 수 있고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지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자신을 모른다. 그래서 경계가 없이 관계에 뛰어들고 상대에게 휩쓸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무너진다. 한계를 몰랐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야 한계를 알게 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자기 이해의 문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무엇에 상처받는가?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경계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울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기 이해가 관계의 기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경계를 세우면 상대가 상처가 될 수 있다. 상대는 내가 냉정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 나를 밀어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예전처럼 배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하지만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계가 없으면 나는 소진된다. 소진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결국 폭발하거나 무너지면서 관계가 끝난다. 경계는 그것을 막는다. 경계는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장치다.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물론 상대가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전처럼 무한정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상대의 불만을 감수하면서 경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소진될 것인가? 둘 다 쉽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끝나고 나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더 깊이 망가지게 된다.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정보다. 상대가 나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정보다. 상대가 내가 불편해도 자신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정보다. 그런 상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했던 것이다. 경계를 세움으로써 그 불균형이 드러난 것뿐이다. 원래 있던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된 것뿐이다. 인간관계는 복잡하다. 단순한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거리를 둬라. 경계를 세워라. 이 모든 조언이 맞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일반론이 개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상대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상대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상대의 변화는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반응, 나의 선택, 나의 경계뿐이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상대에게 쏟던 에너지를 나에게 쏟게 된다. 상대를 바꾸려던 노력을 나를 이해하는 데 쏟게 된다. 상대의 행동에 분노하던 시간을 내 반응을 점검하는 데 쓰게 된다.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온다. 그 전환이 일어나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새는 구멍이 막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냉혹하게 들린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어둡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 말은 해방이다. 상대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상대의 변화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해방이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시선으로 보면 관계는 달라진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 변할 거라는 환상 없이 지금 이 모습이 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이것이 이 사람의 전부라고,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 인정 위에서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결정한다. 그 결정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환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후회가 적다. 충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관심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존중이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다. 그 존중이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진다. 대등해진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관계다. 상대의 불완전함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내 불완전함 역시 마찬가지다. 나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면 나도 상대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공평하다. 물론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떠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바꾸려 하면 소진된다.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제3의 선택인 바꾸려 하는 것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그리고 그 실패 과정에서 양쪽 모두 상처받는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정. 그 인정 위에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 상대를 바꾸려는 충동을 내려놓는 것. 대신 나의 반응을, 나의 경계를, 나의 선택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것 이상의 것은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를 바꾸지 못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면 된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으면 된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최소 조건이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서로를 완벽하게 바꿀 수도 없다. 다만 서로의 곁에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각자의 불완전함을 안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래도 가끔 눈을 마주치고 가끔 손을 잡고 가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계의 전부다. 그 이상을 기대하면 실망한다. 그것만 기대하면 만족한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완벽한 사람도 없다. 완벽한 변화도 없다. 다만 불완전한 것들이 불완전한 채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관계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충고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일 것이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마라. 그냥 함께 있어라. 또는 함께 있을 수 없으면 떠나라. 하지만 고치려 하지는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면 너도 망가진다. 너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라.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소모하지 마라. 그러니 거리를 둬라. 상대로부터가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는 충동으로부터, 상대의 삶에 개입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상대의 변화에 나의 행복을 거는 습관으로부터. 그 거리가 생기면 숨을 쉴 수 있다. 그 거리가 생기면 상대도 나도 각자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 압박이 사라진다. 기배가 사라진다. 실망이 사라진다.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냉혹하지만 그 안에 해방이 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변화를 기대하며 소진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실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다. 그 선택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상대가 아닌 나의 것이다. 상대가 어떻든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가진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를 바꿀 수 없어도 나의 선택은 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의 삶은 내 것이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변하지 않는 채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견디는 방법이다. 현실과 화해하는 것,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가족이라서, 동료라서,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때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경계를 세우고 나를 지킬 것인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집중할 것인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생존자가 될 것인가? 정답은 없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적어도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는 말자. 상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자. 가능한 것은 나의 반응, 나의 경계, 나의 삶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산다. 각자의 패턴을 반복하고 각자의 실수를 거듭하고 각자의 길을 걷는다. 그 길 위에서 잠시 만나고 잠시 함께 걷고 잠시 손을 잡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길이 갈라진다. 또는 함께 걸으면서도 각자의 속도로 걷는다. 그것이 관계의 실체다. 함께이면서 따로인 것, 가까우면서 멀리 있는 것, 그 실체를 인정하면 덜 외롭다. 역설적이지만 그렇다. 완전한 합의를 기대하면 외롭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기대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외롭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이해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부분적인 이해에도 감사하게 된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 된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알 수 없다. 나도 상대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히 타인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결국은 타인이다. 그 타인성을 인정하면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 상대가 나를 모르는 것에 상처받지 않게 된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 완전히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타인성 안에서도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 완전히 알지 못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곁에 있을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관계가 줄 수 있는 최선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누군가에게 충고하지 마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문장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다. 그냥 받아들인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 위에서 오늘도 살아간다. 어제처럼, 매일처럼,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나로. 그래도 오늘을 산다. 서로를 바꾸지 못하면서 그래도 서로의 곁에 있다. 그것이 삶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삶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서로를 바꾸지 못해도 서로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를 놓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관계의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그 이상은 환상이다. 삶은 불완전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간다. 그것을 인정하면 삶이 덜 무겁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불가능을 쫓지 않으니까, 그래서 충고하지 않는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본다. 그냥 있는다. 그냥 함께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전부다. 그 이상은 없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를 바꾸려 들지 말고 그가 당신을 망치지 못하게 거리를 둬라.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관계의 진실이 있다. 삶의 지혜가 있다. 생존의 전략이 있다. 변하지 않는 세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리는 산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기대했고
그래도 실망했고, 그래도 다시 기대했다. 이제는 안다. 이제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위에서 다시 살아간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오늘과 같은 내일을,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나로. 그것이 삶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삶이었다.